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남친 집에 인사하러 갔다가 20년 전에 가출한 엄마를 만나고 기절할 뻔 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31세 미혼인 회사원입니다. 아버지는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요양 중이십니다. 엄마는 안 계십니다.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무렵에 이런저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집을 나가셨어요. 아빠가 사업을 잘 하시다가 사기를 연거푸 당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만 보시고는 사업을 접하셨다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교통사고까지 당하셔서 오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집안이 많이 기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빠의 사업 실패와 교통사고로 인해서 충격을 받으신 엄마는 몹시도 힘들어하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빠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해서 장애 등급 판정까지 받으셨어요. 다리까지 불편한 아빠를 대신해서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했던 엄마는 너무 힘드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아빠와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잠깐 외갓집에 다녀오시나 보다 했었는데 계속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외갓집에서도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아빠 말로는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쳤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 다행히도 장애인 의무 고용인 사업장에 정부 지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들이 있어서 비교적 힘들지 않는 사무직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단념하고 잊고 사셨지만 저는 계속 언젠가는 돌아오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모들한테도 연락을 했고 엄마를 만나면 꼭 한번 저에게 연락 한번 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연락도 하지 않으셨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모들은 아는 눈치였지만 찾지 말라고만 냉정하게 말할 뿐이었어요. 아빠 말로는 엄마는 다른 아저씨랑 재혼해서 잘 산다고 하더라고 하시면서 엄마를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산다고 하니까 믿기지 않았고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재혼을 했든 단순히 가출해서 살든 어떻든 간에 하나밖에 없는 딸을 두고 한 번도 찾지 않는 엄마가 무척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빠 말처럼 장애인인 아빠와 아직도 세상에 엄마가 전부였던 어린 딸을 버려두고 간 매정한 엄마가 맞았습니다. 저는 불편한 몸인 아빠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밥도 해서 먹곤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모를 통해서 엄마가 정말로 다른 아저씨를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절대 엄마를 제 기억 속에서 바로 지워버렸어요. 아빠는 세상에 큰 욕심 없이 오로지 제가 공부 잘하고 잘 크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저 하나만 보고 사신 거죠. 엄마 없이 자란 딸을 항상 안쓰러워하셨고 미안해 하셨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대학도 입학했고 은행에도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남친도 생겼어요.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집안에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학벌이 저보다 못했었죠. 알다시피 좀 있는 집 사람들은 학벌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한 집 가난한 딸인데도 남친의 부모들은 제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남친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하긴 했지만 인류대학이 아니었거든요. 재수다 유학이다 다 시켜준다고 했는데도 공부에는 취미가 없다고 마다했다더군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시부모님께서 며느리 학벌이 중요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남친 부모님께서 저를 초대하셨어요. 정식으로 예비 며느리로서 인사를 하러 오라고 하신 거죠. 이미 결혼을 반승낙하신 상태라서 크게 긴장감이 들곤 하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장애인인 아버지를 비하하거나 이혼한 가정이라고 무시하거나
또는 가난한 집 딸이라고 천대할 것 같으면 결혼은 절대 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크게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남친 집의 부모님 댁은 기대했던 것보다 크고 호화스러웠습니다. 유학가 있는 남친의 여동생 외에는 시부모님 두 분만 사신다고 했는데 두 분이 살기에는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친은 따로 오피스텔에 나와 살고 있었죠.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세련되고 호화스럽고 큰 집을 구경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조금 기가 죽는 것 같더군요.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확실히 틀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께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바로 식사 준비가 된 다이닝 룸으로 안내받았어요. 주방에서 두 분의 아주머니가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나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두 사람이나 되다니 정말이지 남친 집은 생각보다 훨씬 잘 사는 집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집에서 가난한 집 딸을 좋아할 리가 없겠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버러지 취급한다고 하던데 그냥 편하게 있다가 가자 라고 생각하면서 기죽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이런 집으로 시집 오지 않겠다고 마음을 미리 정했더니 편하더군요. 남친 아버님은 돈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신다고 하던데 성격이 참 좋아 보였어요. 남친과는 호탕하게 대화하는 것 보니 보수적이고 권위적일 거란 예상은 빗나갔어요. 남친 어머니도 웃는 모습이 참 교養있어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남친 부모님은 제 아픈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장애를 가진 아빠와 아빠의 직업, 이혼 등을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로 은행에서 하는 구체적인 업무 등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은행 상품 등에 관심 가지시고 실적 강요도 받는지도 물으시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남친 아버지께서 질문하시면 듣고 고개만 끄덕거리기만 하셨어요. 남친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알바를 하면서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다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경제관념이 투철한 점도 칭찬하셨고요. 기대하지 않았던 남친 부모님의 호의에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남친 아버지께서 최미신 수석과 분재를 정원 쪽 테라스 쪽에 진열해 놓으신 것을 자랑하듯이 구경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서야 남친 집의 정원이며 거실 인테리어의 세심한 장식품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때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수박과 참외 그리고 복숭아를 예쁘게 접시에 담아서 내어 오셨어요. 남친 어머님과 비슷한 나이이신 것 같아서 고개 숙여 고맙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정말 인상 좋으신 분이 오셨다면서 칭찬하시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분명히 세월은 오래되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20여 년 전에 가출했던 엄마였습니다. 분명히 엄마가 맞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살이 좀 찌고 주름이 생겼다 해도 기본적인 엄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정말이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전혀 자기 딸을 못 알아봤어요. 세상에나 남친 부모님 댁에서 주방 아주머니로 일하고 있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20년 만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주치다니 믿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티타임 후에 남친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주방 아주머니 이름을 물었더니 엄마 이름이 맞았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온 분이라서 한 식구처럼 지낸다고 했어요. 전에는 출퇴근을 하시곤 했는데 최근에는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친이 왜 주방 아주머니에게 관심을 갖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아는 사람과 무척 닮아서 궁금했다고만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연으로 남친 집에 도우미 아줌마로 있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불쌍하게 보이거나 천도꾸리기 같은 대우는 받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아무리 20년이 지났지만
한참 엄마를 그리워할 나이에 떠났던 터라 한씨도 엄마 얼굴을 잊어본 적이 없어서 단번에 알아봤는데 정작 엄마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좀 아쉽고 서운한 그 복합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고 들었는데 편하게 살지 못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미 딸 얼굴도 잊어버렸을 테니 굳이 아는 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서로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게 편하겠구나 싶었죠. 20여 년 전에 아빠와 나를 버리고 간 엄마는 이젠 내 엄마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친의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난 후에 남친 부모님께서는 의외로 저를 무척이나 좋게 봐주신 것 같았습니다. 예상 밖이었어요. 상견례를 빨리 치르자고 하셨어요. 생각보다 결혼을 서두르셔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식 비용 일체를 모두 남친 부모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그냥 몸만 오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안 계시니 예단 예물은 다 생략하자고 했습니다. 대신에 신혼집은 따로 장만하지 않고 남친 집 2층이 비어있으니 들어와서 함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어차피 둘 다 직장 다니고 집안일도 아주버니가 있으니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아기가 생기면 남친 어머님이 돌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사실 마다할 이유는 없었지만 혼자 사시게 될 아버지가 막상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도우미 아줌마로서 엄마 얼굴도 보아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사실 답답했습니다. 몸만 오라고 하시는 예비 시부모님께 버릇 없이 제 입장에서 합가한 애 만에 선택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를 간단히 치르고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은 후에도 여러 번 예비 시댁집에 드나들었습니다. 도우미 아줌마인 엄마는 저를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 친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다니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엄마가 얄밉기도 하고 싫더군요. 제가 중간에 제 이름을 개명을 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20년을 서로 연락 끊고 살았으니 남남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시부모님이 2층 리모델링을 멋지게 해주시고 신혼집 분위기로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엄마 복은 없어도 시부모 복은 있는지 무엇이든지 저를 배려해서 해주시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예비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저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았어요. 드디어 남친과 결혼식도 올리고 시댁집 2층에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집의 두 번째 안방 마님이 되었네요. 이렇게 큰 집으로 시집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은 남편 덕에 좋은 시부모님도 만나고 좋은 시집에 시집을 왔네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주말에 혼자 계신 친정아버지를 위해서 반찬을 준비해서 가져다 드리라고 도우미 아줌마와 함께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아버지의 반찬까지 신경 써주시니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시어머님은 정말 그렇게 멋진 분이셨어요. 시어머님이 친정아버지 드시라고 상당히 꼼꼼히 챙겨주셔서 큰 팥빙수 한 통에 하나 가득이었습니다. 혼자 들기도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를 챙겨주셨어요. 가는 내내 생각해봤어요. 딸은 못 알아봐도 아빠는 알아보시겠지 싶었습니다. 과연 어떤 표정일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친정아버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건부터 차에서 내리고 함께 들고 올라갔습니다. 아빠는 다리가 불편하셔도 제가 온다고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와 비슷한 사람과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기절초풍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함께 온 도우미 아줌마도 아빠는 알아보더라고요. 아빠를 보더니 입을 쩍 벌리고 저랑 아빠를 번갈아 가며 쳐다봤어요. 제가 일부러 아빠에게 아빠 많이 기다렸지? 아빠 엄마 알아보겠어? 엄마랑 함께 왔는데 엄마가 자기 딸을 못 알아보네.
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영문을 모른 채 왜 함께 오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놀라서 얼음처럼 굳어버린 엄마에게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딸을 못 알아보는 엄마에게 20년 전에 버린 딸이 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너무 놀란 표정이라서 참 웃겼어요. 아빠도 자초지종을 대충 듣고 나서 기가 막히다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도망치듯이 가출했냐고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주방 도우미 일을 그만둔다고 하고 바로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별로 애틋하거나 동정이 가거나 연민의 감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그렇게 남남처럼 살아왔듯이 그렇게 계속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견례를 앞두고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친과는 5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했었지만 뜻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파혼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친과 사귀기 이전부터 고양이 집사였습니다. 러시안 블루 한 마리와 페르시안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 뒤로 불쌍한 길냥이 새끼를 고양이 보호소에서 2마리를 입양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러시안 블루 고양이는 별이, 페르시안 고양이는 달이, 코리안 숏헤어는 각각 여름이와 가을이, 이렇게 4마리 키우고 있는 집사입니다. 금쪽 같은 4 새끼들이죠. 남친도 처음부터 제가 고양이 집사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트도 고양이 카페로 많이 다니기도 했고요. 인스타에 내 금쪽 같은 새끼들 사진들로 도배하다시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내 새끼들을 보면서 하고 하루의 끝도 내 새끼들을 보면서 끝납니다. 고양이 안 키우시는 분들은 이해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를 며칠만이라도 가까이서 키워보신다면 제 마음을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그건 제 남친도 인정했던 부분이죠. 남친과 5년을 연애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제가 고양이 키우는 것에 관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제 남친도 내 새끼들을 자기 새끼 마냥 이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남친 부모님 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교외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있는 고급 전원주택 단지에 있는 전원주택이었어요. 넓고 큰 멋들어진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셔서 노후를 보내실 꿈에 그리던 집을 직접 설계하시고 지으셨다고 해요. 마당도 넓고 정원수도 멋졌고 무엇보다도 공간이 넓직넓직하니 전망도 확 트인 곳이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으셨는지 알 것만 같았어요. 성품도 깔끔하셔서 현관이나 거실이나 방 등에 물건들이 허투루 놓아져 있지 않고 가지런했고 자질구레한 살림살이는 보이지 않도록 인테리어도 신경 쓰시는 듯 보였습니다. 남친은 차남이었는데 결혼한 형네 부부가 왔었고 막내 여동생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날씨는 약간 쌀쌀했지만 야외 바베큐 데크 시설이 꽤 고급스럽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닥불도 피울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해서 색다른 분위기에서 예비 시부모님이 바베큐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한우고기 부위별로 그리고 통삼겹살 훈제를 해주신다고 예비 시아버지와 남친 형이 나서서 고기를 굽고 있었고 예비 시모와 저 그리고 예비 신미와 예비 동서와 함께 상차림을 도우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나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를 길냥이 3마리가 멀찌감치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야옹아 하고 불렀는데 시아버지가 고기 구우시다가 길냥이를 보시더니 갑자기 바닥에 돌멩이를 주워서 길냥이를 향해서 던지시는 겁니다.
저리 가라 도둑고양이들 하고 소리치니까 예비 시모도 돌멩이를 주워서 던지면서 불쌍한 길냥이들을 쫓아내시더라고요. 남친은 그것을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길냥이들은 하악질하면서 더 멀찌감치 떨어져서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렇게 해코지 하는데도 가지 않고 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예비 시아버지와 고기 굽는 것을 돕고 있던 남친에게 다가가서 길냥이들이 배가 고플 것 같으니까 먹을 것 좀 주라고 조용히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남친은 우리 먹을 것도 아까운데 길냥이들한테 고기를 주냐고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옆에서 예비 시아버지가 저와 남친이 주고받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집냥이면 모를까 길냥이들한테 밥 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전원주택 단지라 어디서 오는지도 모를 길냥이들이 많이 생겼다시며 이게 모두 다 캣맘들 때문이라고 하시네요. 먹을 것을 주면 새끼 낳고 아예 집에 들어와 살거나 맨날 밥 주라고 들락거리니까 절대 먹을 것 주면 안 된다며 음식에 약을 넣어서 전부 없애버리던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가 고양이판이 될까 두렵다고 하시네요. 저는 예비 시아버지의 말에 약간 충격받았습니다. 캣맘들에게 돌 던지고 고양이 밥에 약을 뿌려서 죽게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예비 시아버지 입에서 듣게 될 줄이야. 어안이 벙벙했고요. 한 생명을 죽이는 건 범죄 행위 아닌가요? 집 없는 길냥이들은 아무나 죽여도 괜찮은 생명인가요? 애묘인으로서 참 기가 막힌 말을 듣게 되었네요. 예비 시아버지의 말씀에 아무도 이유를 다는 가족들이 없었어요. 남친마저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먹지 않고 남은 고기들을 싸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길냥이가 있었던 자리에 고기를 크게 한 접시 놓아두었습니다. 불쌍한 생명들 아닙니까? 곧 추워지면 어찌 겨울을 날지 참 걱정이 내들이네요. 저희 예비 시부모님들은 그것 말고는 다 좋으신 분들 같았어요. 예비 시부모님들과 가족들도 모두 저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이뻐해 주실 거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톡도 주고받게 되었고 남친을 통해 제 인스타에도 들어오셔서 올라온 고양이 사진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4마리 고양이 집사란 걸 아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말에 신혼집을 받은 게 있다시며 예비 시어머니가 남친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남친이 모두 바쁘니 미리 예비 시어머니께서 3군데 정도 보아두셨더라고요. 저는 제일 우선순위가 고양이 방이었습니다. 4마리이다 보니 고양이 용품이 많아졌고 별도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남친 서재와 침실 그리고 태어날 아기 방 정도로 컨셉을 잡으시고 집을 봐두셨더라고요. 제가 집을 볼 때마다 고양이 방을 거론하니까 살짝 짜증내셨습니다. 고양이를 꼭 키워야 하는 거니?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키우라고 줘버려라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정색을 하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고 웃으며 말했죠. 그날 저녁 예비 시모께 감사의 의미로 저녁 식사 대접해드리고 예비 시어머니랑 남친과 함께 예쁜 디저트 카페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어머니, 제가 고양이 키우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하니까 바로 그렇다고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별이와 달이 그리고 여름과 가을이는 저에겐 그냥 고양이가 아니에요. 제 자식입니다.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하실지라도 제 자식과도 같은 애들이 맞아요. 그러니 어머니도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하고 말씀드렸네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너네들은 자식 안 낳을 거니? 아기 있는 집에 고양이 4마리나 돼서 잘 키울 수 있겠니? 하고 혀를 차며 안 될 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고양이 키우는 집 애들 물어봤더니 소파도 다 뜯어놓고 해서 새 물건 못 들여놓는다고 하더라.
너희 신혼살림 들이자마자 니네 고양이들이 물어 뜯어놓을 테고 혹시 네 아기한테도 핥히거나 그러면 어쩔 거고 태어날 아기한테도 소홀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고양이 키우는 거 아닌 것 같다. 그 거듭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친은 옆에서 저만 보고 그만하자는 눈치만 보내기만 하고 한마디도 거들어주지 않아서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작정한 듯 한 말씀 더 하시네요. 네가 고양이 이뻐하는 건 알겠는데 아닌 건 아닌 거다. 사람 새끼도 아니고 고양이 새끼가 어찌 자식이라고 할 수 있니? 이제 결혼하면 남편과 곧 낳을 아기한테 집중해야지. 네 직장 다니면서 고양이까지 어떻게 키운다고 고집부리니? 그러시면서 당장 갖다 버려라. 고양이가 다 니네 집이다. 또 돈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니? 우리 동네 길냥이들 보니까 내가 밥 한 번 생전에 안 줬는데도 토시라니 잘만 살아있더라. 그냥 길에다가 버려도 알아서 잘 산다. 죽든지 살든지 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끔찍한 말씀을 하시네요. 고양이 버리라는 예비 시모 말에 남친이 엄마, 소영이가 키운 고양이들 다 품종묘인데 버리면 아깝지. 커셔서 몰라도. 그래서 제가 품종묘는 비싸서 아까우니까 키우고 코숏은 길냥이들이라 흔한 품종이니 버리자고 했더니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아니, 엄마가 싫어하니까 그냥 2마리는 버리고 2마리만 키우면 되지 않을까? 엄마 어때? 하는 겁니다. 예비 시모 암만 아니었음 저 거지 같은 상판대기에다 주먹을 날려버렸을 텐데요. 참았습니다. 2손 불끈 쥐고 세이브 해놨어요. 예비 시모는 원래 캣맘들 싫어하는 안티캣, 안티 집사들인 걸 아니까 그런다 치고 이 망할 놈의 남친 새끼가 내가 얼마나 우리 다리 별이 여름이 가을이를 사랑하는 줄 알면서 저런 똥 같은 말을 하고 자빠져 있는지 머리에 스팀 올라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예비 시모 앞이라 열심히 마음 가다듬고 최대한 웃는 낯으로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정신 나간 놈의 남친 새끼는 계속 지 엄마한테 희죽거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얘는 내가 고양이들이랑 못 산다고 하면 나랑 안 산다고 나를 버리지. 고양이들은 절대 못 버리는 애야. 나보다 고양이들을 더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예비 시모가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을 버리라는 거지. 결혼했으면 당연 사람이 우선이지 고양이가 무슨 소용이니? 하시네요. 아주 2사람이 나를 앞에 두고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내 대가를 스팀 폭발하는 걸 보고야 말겠다란 표정입니다. 네, 참. 전 남친을 보면서 몇 번을 주먹을 쥐락펴락, 심장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머리는 뚜껑 나라기 일보 직전이었네요. 감히 귀한 내 새끼들을 버리라니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동안 내 앞에서 별이 달이 그리고 여름이 가을에게 주었던 수많은 하트들은 무엇이었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이 남친 새끼 상판떼기 날려버리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암튼 예비 시모가 울 새끼들을 버리라는 충격적인 말에도 이 남친 새끼는 하나도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고 오히려 희죽거리고 비아냥거려도 저는 용케 잘 참아냈습니다. 어쨌든 예비 시모는 제가 모셔야 할 웃 어른이시니까요. 그날도 예비 시모가 남친 보고 저를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오라고 하는 걸 제가 어머니 괜찮아요. 맨날 데려다 줬는데 오늘은 어머니 모시고 들어가야죠. 안녕히 가세요. 집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고 꾸벅 인사드렸습니다. 남친 상판떼기 보고 싶지 않아서 얼른 어머니 모시고 가라고 했네요. 속으로 그랬네요. 너 두고 보자 남친아. 아작을 내줄게 기다려라. 하고 이를 아득아득 갈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내 오피스텔에 들어서니 내 김동이들 볼 생각에 그새 남친 새끼 잊어버렸네요.
번호키 누른 소리에 달려나왔을 내 이쁜 새끼들. 별이, 달이, 여름이, 가을이. 나란히 앉아서 눈 빼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이쁜 천사들 있으면 나와보라 해봐요. 엄마 왔다고 신이 나서 펄짝펄짝 뛰면서 안아달라고 합니다. 개냥이가 따로 없어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안고 뽀뽀하고 쓰담쓰담 해주니 안고서는 못 빼깁니다. 여름아, 달이야, 별이야, 가을아 하이톤으로 불러줍니다. 어구어구 내 새끼들 잘 있었죠요? 엄마 보고 싶었죠요? 남친한테 카톡이 오든지 말든지 우리 새끼들 챙기느라 신경도 안 썼습니다. 한참 더 전화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이제 도착했니? 톡 좀 씹지 마라. 꺄, 니 우리 엄마한테 엄청 싹싹하더라. 아주 내가 니 이뻐서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제가 야 이 새끼야 니 전화 끊어라. 네 목소리 들으니까 또 뚜껑 열릴란다 하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남친 목소리 들으니 다시금 아까 있었던 기분이 더럽게 차올라서 좋은 소리 안 나올 것 같아서 끊어버렸죠. 내 기분도 헤아리지 못하고 아니 헤아리고 있는 건지 또 모르겠지만 해맑게 전화하다니 얄밉네요. 저런 세대가리 남친을 두었다니 저도 참 한심한 애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내 새끼들을 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결혼해서 살게 된다면 뿌리속까지 스며있는 고향에 대한 편견과 의식구조를 개화시켜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 하고 밤새 내내 공유해 보았습니다. 고양이는 깨끗한 동물이어서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도 않는데 왜 인간들은 고양이를 박대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배고파서 온 불쌍한 길냥이한테 돌 던지는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금 떠올라서 끔찍합니다. 그렇게 고양이한테 해코지를 하고서 얼마나 많은 나쁜 업보를 쌓았을지 걱정이 됩니다. 자기 목숨이나 가족 목숨만 귀하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들 모두 언젠가 죄를 고스란히 받을 겁니다. 죄 짓는 거예요. 이 말을 꼭 남친 부모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남친이 제 오피스텔로 찾아왔어요. 어젯밤에 집에 도착해서 전화 끊어버려서 걱정을 한 모양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마저 신혼집 보러 가자고 하는데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지만 밖에 나가서 진지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을 듯 싶어 챙겨 나왔네요. 남친은 어제 일로 대충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우리 엄마가 고양이 키우지 말라는 건 오롯이 우리 엄마 생각일 뿐 그뿐이야. 우리가 결혼하지 엄마가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들 물주라 대충 기분 맞춰드린 것 뿐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네. 결혼해서도 맨날 네 부모가 물주라 적당히 비유 맞추고 살겠다는 거네? 그리고 결국 네 부모님 비유 맞추느라 나한테 원치 않는 걸 강요할 거고 네 엄마 앞에선 이렇게 말하고 내 앞에선 저렇게 말하고 너도 참 대단하다. 참 피곤하단 말이지. 내 새끼들 키우는 문제를 네 부모가 네 물주라서 적당히 타협해야 할 문제니? 네가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제처럼 네 엄마가 더 그러시는 것 아냐. 내가 너를 믿고 어떻게 사냐? 내 새끼들 키우는 문제는 네가 동의한 거 아니었어? 인스타에 올린 사진에 네가 하트 제일 많이 보낸 거 알아? 그리고 맨날 애들한테 아빠라고 한 게 누군데? 했어요. 너 똑똑히 말해봐. 달이, 별이, 여름이, 가을이 네 새끼들 맞아? 네가 애들한테 아빠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남친 말이 웃기네요. 아니, 난 네가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그냥 좋았지. 네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을 거야. 하길래 말이 끝나자마자 쥐어 박았습니다. 이 빙신아, 넌 어제부터 계속 주목을 벌고 있더라. 그래서 이쁘고 사랑스럽지도 않은데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생쇼를 한 거였다고? 넌 내 새끼를 자식으로 안 본다 이 말이지?
네 아버지처럼 약 타서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네. 아니, 우리 엄마 말도 일리는 있잖아. 넌 고양이 네 새끼라고 나 거들떠보지도 않을 건데 내 말이는 너무 많잖아. 안 그래? 얼척이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럼 갖다 버리라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네. 하고 재차 물었습니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집에 입양 보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집도 넓으니 키워달라고 해도 되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친 뺨을 열차게 때려버렸습니다. 어제부터 주먹을 벌더니 결국 상판댁에 날려버렸네요. 제가 소리 질렀습니다. 네 엄마 아빠한테 내 귀한 새끼들을 사지에 보낸다고? 네가 사람이냐? 내가 눈이 돌았네. 그동안 내 앞에서 사람인 척 연기했었네. 너도 분명히 들었잖아. 고양이는 약 타서 죽여야 한다고. 그런 네 어메아베한테 내 새끼를 보내라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돈 몇 푼에 내 새끼를 목숨 갖고 저울질하는 것 봐. 그러니까 네 엄마가 물주인데 물주가 싫어하니까 적당히 비 맞추기 위해서 내 새끼를 목숨과 맞바꾸자고 하는 거지? 에이 또라이 새끼야. 인간 좀 되라. 야, 이 또라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니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고급진 말 하나 해줄게. 사람한테는 신의, 믿을 신, 의로울 의 이렇게 두자. 신의가 있어야 하는 거야. 너는 나한테 신의를 저버렸어. 좀 더 깨달은 다음에 다른 여자 만나라. 하마터면 이런 똥차를 탈 뻔했네. 이런 멍청한 남친 새끼는 내가 지 상판떼기 갈기자 깜짝 놀라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젠 볼 일 없으니 다음부터 연락하지 마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톡도 차단하고 오피스텔로 찾아볼까봐 오피스텔도 부동산에 내놓고 당분간 친구네 집에서 출퇴근했습니다. 물론 예비 시모 톡도 모두 차단했고요. 회사 퇴근 시간 맞춰서 회사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난리 부르스치네요. 그러던지 말던지 일주일 동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일 예정된 상견례 날인데 이미 파혼 선언했다고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만나주지 않으니 편지를 지어주고 꼭 읽어보라고 합니다. 궁금해서 읽었습니다. 신의를 못 지켜서 미안했다며 별이 달이 여름이 가을이도 내 새끼로 받아들이겠다며 함께 잘 살자고 앞으로는 꼭 신의를 잘 지키며 살게 노라고 용서해달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께도 고양이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받았답니다. 앞으로 부모님 눈치 보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파혼은 유보해달라고 하고 저 말고는 어느 누구하고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파혼 유보할 생각 있으면 그동안 저한테 땀 맞고 속 끓이느라 못 먹어서 배고프니 국밥 사주랍니다. 자기 좀 살려주라네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한 번쯤은 기회를 주는 것도 아량 있는 여자로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음날 퇴근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배고프니? 내가 한우 고기 사줄게. 먹으러 가자. 했더니 바로 팔짱 끼고 애기같이 좋아랍니다. 어쨌든 파혼했다가 파혼 유보로 돌아섰습니다. 동안 사귀어온 정을 봐서라도 한 번쯤은 기회를 더 준 겁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파혼한 썰입니다. 비록 파혼 유보 중이지만 나중에 후기 사연 적어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려요.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시느라 힘드시죠? 저도 모처럼 다이어트 겸 건강관리 겸 해서 큰맘 먹고 수영장에 등록하고 딱 한 번 기초반 수업 받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져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수영장 등록하기도 참 어려웠어요. 7시 반부터 등록 접수 번호표 받으려고 새벽 5시부터 줄 서서 겨우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휴일 신청했고 다시 취소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영장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자체 공고사항으로 문을 닫았다가 다시 금방 문을 연다는 문자 날아온 것만 해도 서너 번 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처음으로 큰맘 먹고 수영장 등록했는데 남편이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에 가면 안 된다고 제일 먼저 반대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전염되면 큰일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아이들 개학도 연기되고 남편도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남편은 다 알만한 공기업 통신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컴퓨터로만 업무 결제하고 핸드폰이나 사내망을 통해 충분히 업무가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내미 둘을 집에 데리고 있자니 힘들었는데 남편이 재택근무한다고 하니 남편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좋아했어요. 그동안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이 별로 없어서 비록 코로나 때문이지만 재택근무하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오전 중에 남편 서재에서 사내 직원들과 화상통화한다고 아들내미 뛰지 못하게 단속시키느라 바빴고 삼시세끼 바쁘게 밥상 차려놓으면 후딱 밥만 먹고 다시 서재로 들어가서 꼼짝도 않고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업무 보는 중이라 방해될까봐 두 아들들 뛰지도 못하게 하고 쫓아다니며 닥달하기 바빴습니다. 일부러 애들 학원 공부 체크하기도 하고 함께 공부하자고 꼬시느라 저도 조금 피곤했고 애들도 짜증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저녁 때쯤 되어서 밥 먹을 때 되니 밥만 먹고 그대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더군요. 밥 먹을 때라도 아이들하고 눈도 마주치고 대화도 하기를 바랬었는데 애들 목소리도 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싫은 모양인지 귀찮은 모양인지 방에 콕 하고 나오질 않더라고요. 뭐 하나 보자고 내다봤더니 얼른 나가라며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제가 남편 방에 들어오면 애들도 온다면서 귀찮다고 들어오지도 말라면서 문을 잠가버리더라고요. 조금 뿔따구가 났어요. 난 하루 종일 애들하고 부대끼고 내 시간도 없이 지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남편은 넷플릭스로 영화 기생충도 보고 킹덤 시리즈 1편부터 킹덤 시리즈 2편까지 아주 편안하게 풀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도 그 영화 본 적이 없으니 이왕 보는 거 같이 보자고 하면 안 되나요? 저와 저희 애들이 귀찮다고 방해받기 싫다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신나게 영화 감상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 새끼 나 혼자 나왔나요? 모처럼 아빠가 집에 있어서 얘들도 얼마나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평소에 못해주던 아버지 사랑을 애들한테 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그런데다 애들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아빠 일하신다고 조용히 하라고 닥달하고 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어요.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는 애들이고 마누라고 다 귀찮다는 표정입니다. 제가 화딱지가 나서 남편에게 그놈의 넷플릭스인지 뭔지 그만 보고 애들하고 놀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는 내가 돈 벌어다 주느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모처럼 쉬고 있는데 그 꼴을 못 보냐? 애들은 네가 보면 되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잠글 테니까 자기 방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러고 며칠을 어쩌나 두고 지켜봤습니다. 넷플릭스 볼 건 다 봤는지 이젠 게임하느라 밤새고 낮에는 계속 잠만 잤어요. 이게 재택근무냐고 쥐어받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답답하다면서 동창들과 통하더니 만나러 나가서 술에 잔뜩 취해서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지금 얼마나 위중한 이 사태에 꽉 막혀있는 공간인 술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술 마시고 돌아다녔다니 말이 됩니까? 나보고는 코로나 위험하다고 수영장에도 못 가게 한 사람이 지금 이게 제정신이냐고 했더니 그럼 자기는 지금부터 자가격리 하겠으니 자기 방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했어요. 서기의 경이기가 따로 없네요. 그리고는 주말에 갑자기 운동 좀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동하러 헬스장에 갈 수도 없으니
친구들이랑 백패킹 하러 간다면서 생전 안 하던 백패킹 장비를 인터넷으로 구입한다 어쩐다 고수를 하더라고요. 돌아다니지 말라고 재택근무하라고 했지 그렇게 돌아다니면 되냐고 난리쳤어요. 남편이랑 남편 친구들 정말 개념 없다고 하자 일부러 사람 없는 곳을 피해서 가는데 어쩌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졌어요. 그럼 나는 하루 종일 애들하고 집콕하고 있는 나는 뭔데? 잠깐 며칠 집에 붙어 있다고 안절부절 못하고 밖으로만 나돌려는 너는 되고 나만 집콕해야 되니? 술집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낫잖아. 딴엔 고민해서 백패킹 한 거고만. 뭐라고? 너는 돌아다녀도 되고 나는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네? 너는 맨날 집에 있었으니 답답하지도 않을 거 아니야. 코로나 지나가면 너도 돌아다녀. 누가 뭐래? 하는 거였어요. 그러고는 2박 3일로 돌아다니다가 집에 왔어요.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을 2주에 한 번씩은 꼭 찾아가 뵙니다. 주로 주말 동안에 남편이랑 함께 가서 시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니 시골집 정리도 도와드리고 시부모님이 아까워서 팔지 못하신 논밭의 작물들도 둘러보고 오곤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주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손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시부모님께 가자고 했더니 자기는 여러 군데 돌아다녀서 혹시 감염이 될지 모르니 저 혼자 애를 데리고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가 걸리면 우리 식구들 다 걸린 거야 하고 말하니 그래도 불안하니까 애를 데리고 다녀와. 난 집에 꼼짝없이 있을게 하는 겁니다. 시골에 내려가면 할 일도 많고 쉬지도 못할 테니 저보고 혼자 가서 애들도 보면서 자기 부모님을 챙기라는 말인 거죠.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귀찮은 마누라와 아들들 보내놓고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인 거죠. 나한테 자기 부모님 챙겨드라니까 행여라도 바이러스 감염되면 큰일 난다 해놓고선 정작 본인은 맘 놓고 나돌아다니고선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저 혼자 시댁에 가서 고생하고 오라네요. 가기 싫어하는 남편을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아들 둘을 데리고 시부모님께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재택근무하고 있으니 반찬거리와 채소들을 챙겨주시면서 아들들은 시부모님이 당분간 데리고 있겠다시며 바로 집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제가 시댁에 내려갈 때 며칠 있다가 오라고 했어요. 자기 부모님을 잘 챙기고 오라는 말이죠. 참 뻔뻔스런 남편 아닌가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애들만 남겨놓고 시어머니 말씀 따라서 바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에겐 연락하지 않고 올라왔어요. 저희 집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땐 밤 11시가 넘어서였죠. 그런데 집엔 남편이 없더군요.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제주도랍니다. 제주도에 재택근무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여행도 하고 일도 하면서 힐링하러 왔다네요. 지금 이때 아니면 언제 또 제주도에 와보겠냐며 3일 정도 지내다 올 거라고 했어요. 집에 콕 붙어 있겠다더니 마누라와 애들이 없으니 심심했나 봅니다. 남편에겐 마누라와 애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네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 심각한 상황인데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는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 밥줄 끊기는 거 아니냐며 당장 돌아오라고 하니까 또 그 지겨운 잔소리 한다며 자기는 건강한 사람이라 코로나19 따윈 무섭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이번 코로나19도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중대한 시점에서 개념 없이 돌아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고 쓴소리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남편과 통화를 끝내고 나니 시어머니가 밤길 운전 조심해서 집에 잘 도착했는지 그 늦은 시각에도 주무시지 않고 걱정되시는지 전화 주셨습니다. 남편과 통화 끝낸 직후라 속상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그동안 이러저러 해놓으라고 넋두리처럼 쏟아냈어요. 재택근무한다면서 시부모님께도 안 간다고 한 사람이 이 시국에 친구들이랑 말 한마디 없이 제주도로 놀러 갔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집에서 하루 종일 씨름하는 저나 애들은 안중에도 없이 혼자만 즐기기에 바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는 자기는 비껴갈 거라면서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머니 아버님 뵈러는 못 간다고 하면서도 제주도는 3일씩이나 이것저것 싸돌아다니다 온다니 걱정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내가 그렇게나 네 와이프한테 잘해라 하고 일렀건만 아직도 자식이 있는 아비이면서 속을 못 차렸다시고 두고 봐라. 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그동안 아들 둘이 키우느라 힘들었으니 이참에 좀 푹 쉬라고 하셨어요. 애들 개학 때까지 손주들 데리고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애들도 없겠다. 남편한테 스트레스 좀 받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건 폭풍 인터넷 쇼핑 뿐이더라고요. 맨날 남편과 아이들 옷이나 물건만 사고 내 거는 눈팅만 하다 말았는데 나도 좀 돈 좀 쓸 줄 아는 여자란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갖고 싶었던 주방 식기류 한 번에 질렀고요. 집에서 입는 홈웨어부터 봄 신상 자켓과 구두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면 꼭 친구끼리 해외여행 다녀와야지 하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저 남편이 마누라와 애들을 조금만이라도 배려해주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그 소박한 마음을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제 마음을 다독거렸네요. 그리고 1년에 2번씩은 나에게 보상을 하기로 했어요. 그 첫 번째로 평소에 늘 갖고 싶었지만 후덜덜한 가격 때문에 사지 못했던 카메라를 샀어요. 애들 아기 때부터 사진을 찍어 오다가 사진 찍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카메라를 샀더니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았어요. 카메라를 곧 택배로 받을 생각하니 가슴이 뛸 정도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친구들이랑 제주도에 3일 동안 여행 가고 없을 때 인터넷 쇼핑하면서 시간 보냈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쇼핑이었죠. 그동안 남편은 제주도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인스타에 사진을 계속 올리고 유명 맛집에 만난 거 먹으면서 한껏 찍고 친구들과 맥주집에 가서 한껏 찍고 지랄을 하면서 잘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누가 재택근무자라고 하겠어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재택근무하랬더니 신나게 놀고 자빠졌다고 광고하니 너 그러고도 회사에서 안 잘리니 당장 사진 내려라 했어요. 그랬더니 걱정마 멍충아 업무 시간 아닌 때에 올린 건 누가 뭐래 하는 겁니다. 그러고 3일 지나니 남편은 제주도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나는 어딜 가서 맛있는 거 먹거나 좋은 건 먹을 땐 울 아들이랑 당신이 생각나던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네. 제주도 유명 맛집은 다 싸돌아다닌 것 같은데 초콜릿 하나도 안 사왔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넌 맨날 먹는 거 타령하니까 살이 찌는 거야. 넌 살 좀 빼야 해 하는 거였어요. 사실 제가 뚱뚱하긴 해요. 다이어트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 건 자존심 상한 일이죠. 남편과 애들 위해서 사는 삶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남편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들이 섭섭하고 상처가 됩니다. 많은 걸 바라지도 않고 그저 아내로서, 애들 엄마로서, 부인으로서 작은 배려를 원했을 뿐이었는데 남편은 이제 저를 안중에도 없는 듯이 대하네요. 남편이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 시아버지께서 시골에 할 일이 태산이라며 당장 내일 일찍 시댁에 내려오라고 남편에게 전화하셨어요. 남편은 바깥을 여러 군데 돌아다녀서 혹시 모르는 일이니 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댔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호로자식이 이젠 지 아비 말까지 안 듣는다고 욕을 하자 그때서야 마지못해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당연히 제가 시댁에 따라 나설 줄 알았는지 아침에 늘어지게 늦잠 자고 있는 나를 깨웠습니다. 아직까지 안 일어나고 뭐해? 빨리 밥 차려. 밥 먹고 얼른 가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러자 제가 당신이 밥을 먹든 말든 당신이 알아서 해. 난 애들 없을 때라도 잘 쉬어야겠어. 더 잘 테니까 깨우지 마. 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계속 시골 본가에 가자고 졸랐지만
신용도 하지 않고 이불 속에서 꼼짝도 않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전화 걸더니 성우 엄마가 시골에 안 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다음에 가면 안 되냐고 말하더라고요. 성우 엄마는 이미 다녀갔으니 올 필요 없고 남편 혼자만 오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가기 싫다고 혼자서 쫑얼쫑얼 대면서 시골로 갔습니다. 애들도 남편도 없으니 참 할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늘어지게 침대 속에서 음악도 듣고 남편처럼 넷플릭스로 기생충과 킹덤 시리즈 2편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에 대한 보상품이 카메라도 도착했어요. 날씨도 너무 화창한데 코로나라니 아파트 정원에 벚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어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카메라 테스트 겸 해서 마스크 쓰고 단지 안을 한 바퀴 돌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매일 혼자라도 카메라 들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달 음식도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걸로 시켜 먹고 유튜브 보면서 카메라 공부도 하면서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알차게 가졌네요. 남편과 애들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애들 아빠도 있고 시부모님 계시는데 걱정할 이유가 없죠. 이 지난 후 울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낭랑한 것 보니 아주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전에는 아빠가 회사 업무 볼 때 옆에서 아빠랑 같은 테이블에 둘러싸고 앉아서 학원 숙제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함께 한다면서 막내도 아빠랑 앉아서 함께 책도 읽고 한다고 하면서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할아버지 비닐하우스 보수공사를 아빠가 하시는 동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밥 주고 있는 길냥이들과 강아지들과 놀기도 하고 강아지들 목욕도 시켜줬다면서 고양이들과 강아지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사진 찍어 보내준다고 신나서 말합니다. 울 두 아들이 아빠랑 한 상에 둘러앉아서 있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작에 아빠로서 애들에게 저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란 생각을 했어요.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애들을 보낸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힘드시지 않게 말 잘 듣고 많이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고 아빠한테도 매끼 식사는 할머니 힘드시니까 직접 준비하라고 전해달라 했더니 남편이 애들 옆에 있었는지 내가 끼니 때마다 밥상 차리고 있어 걱정 마 하고 말하더군요. 아무튼 답답한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다가 시골에 가니까 애들도 밝은 모습이어서 참 좋아요. 시부모님 호출로 마지못해 시골에 내려간 남편도 모처럼 두 아들과의 추억도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개구쟁이 귀여운 두 아들 녀석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고 무엇보다도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니 행복해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빠랑 노는 사진들이며 막내는 아빠가 읽어준 책이며 큰애는 아빠랑 영어 공부한 내용이며 길냥이 밥 주는 사진이며 행복하고 신나는 모습을 담아서 보내오네요. 두 아들과 아빠가 한박 웃음을 띠고 셀카를 찍어서 보내오는데 저도 얼마나 즐겁던지 행복한 미소가 저절로 피어나더군요. 역시 아들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시골로 내려간 지 일주일이 지난 뒤 남편한테 뜬금없이 톡이 왔네요. 아들내미 책 읽어주고 재웠다며 아들내미 자고 있는 모습과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셀카 사진 밑에 천사 같은 아들 둘이나 낳아줘서 고마워 라고 써져 있네요. 내가 앞으로 잘할게. 우리 아들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라고 남편이 톡으로 보냈습니다. 전 믿을 수 없어서 다시 한번 봤네요. 남편은 아들과 며칠 동안 목욕도 함께하고 아들들 간식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책도 읽어주고 큰애의 영어 공부도 도와주고 시골집 청소도 아들과 함께하고 강아지 목욕도 함께 시켜주고 하면서 얼마나 두 아들들이 사랑스럽고 귀엽던지 그동안 소중한 내 아들들한테 소홀히 한 점 정말 후회했다고 합니다. 힐링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은 힐링 그 자체라며 그동안 소홀히 한 점 많이 후회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미안했다며 앞으로 잘하겠다고 자기 아들을 둘이나 이만큼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감동했습니다.
남편 말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식과 마누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보고 싶지만 아들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다면서 행여 시골로 내려올 생각일랑 말하고 했어요. 참 일찍도 깨달았네. 그만 잊지 말기를 하고 톡을 보내줬습니다. 지금 이 순간 참 행복하네요. 정말이지 남편이 변치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동안 남편에게 섭섭했던 것이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서 남편을 불러내리신 것이 참 잘하신 거였네요. 시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이게 다 시부모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시부모님 안부 전화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해드려야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생신상 엎어버린 강큰 며느리입니다. 지금도 그때 일은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속으로 끙끙 앓다가 화병 나서 억울하게 내 몸만 상하느니 제대로는 아닐지라도 어찌됐든 시모 생일 밥상 엎었으니 나름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시모 생일상 엎어버렸으니 못된 시어머니 생일날만 되면 며느리한테 생일상 벼락 맞은 거 두고두고 기억되게 생기겠네요. 그러게 적당히 하셨어야죠. 어른이시면 중심도 좀 잡으실 줄도 알아야지. 그저 걸레 같은 딸년 말만 듣고 며느리를 못살게 굴었으니 당해도 싸네요. 제가 설마니 시모 밥상을 엎을 줄은 아무도 예상도 못한 듯 시모 생일 밥상을 입으로 드신 게 아니라 온몸으로 받으셨으니 놀래기는 놀랐나 봅니다. 친정집에 도착하고서도 한참 뒤에나 걸레 같은 시누이가 잔뜩 화가 나서 전화 걸어 왔네요. 야, 이 미친 XX야. 당장 기어들어와. 너 내가 죽여버린다. 이 XX야. 얼마나 약이 오르고 화가 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쌍욕을 했어요. 제가 그랬네요. 아가씨가 나한테 그랬잖아요. 오빠랑 이혼시켜준다고. 그래, 이 쌍 X야. 너 빨리 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지 않으면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어디 함부로 상을 엎어? 너 진짜로 오빠를 이혼시킬 거야. 각오해. 당장 이리 와서 빌지 못해? 아구탱이를 날려버릴 테니까 두고 봐. XX야. 제가 그랬죠. 아가씨, 왜 그래요? 어머니가 생일상 다시 차리라고 해서 차린 음식 버린 것뿐인데 그래요. 또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난 이제 아가씨랑 어머니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아가씨 원하는 대로 오빠랑 이혼할게요. 했습니다. 미친 대기처럼 길길이 날뛰며 악다구냐며 쌍욕을 걸치게 하더니 네 친정집에 쫓아간다며 자식 교육 잘못시킨 친정 부모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악을 써댔습니다. 또 큰 시누이들이 전화 받돈 터치하며 욕을 있는 대로 퍼붓고 한참 만에 끊었네요. 저는 끝까지 그 욕짓거리를 다 듣고 녹음 다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친정 부모님께도 남편 포함 시댁 식구들 누구든지 전화 오면 바로 녹음하라고 일러두었어요. 위자료 청구 증거물로 제시할 거거든요. 남편과 이혼해도 시모와 시누이한테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과 이혼의 결정적 사유 제공자로서 위자료 받을 겁니다. 시누이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으니 남편 전화가 올 때가 되었다고 내심 기다리고 있었더니 바로 왔어요. 야, 너 미쳤냐? 엄마 생신일인데 그러고 나가면 어쩌자는 거야? 미쳤어? 빨리 안 와? 와서 엄마한테 빌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는 내가 아무 잘못 안 했어도 내 뺨 때리고 남편 돈 훔쳐서 다 쓴다고 하시고 머리채 잡고 흔드셨잖아. 자기는 내 편 한 번이라도 들어준 적 있어? 없지? 내가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아도 자긴 괜찮아? 난 어머니 무서워서 못 가니까 그리 알고 그냥 아가씨 원하는 대로 이혼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누구 맘대로 이혼해주냐며 저를 데리고 살며 평생 그 못된 버릇을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제대로 고쳐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봐, 자긴 항상 그랬지. 내가 어머니한테 뭐 안 받아도 머리채 뜯겨도 억울하게 엿먹으란 듯이 어머니하고 시누이들끼리 짜고 어머니 생신상 차리게 해도 골탕 먹여도 당신은 한 번도 내 편 안 들어줬지? 시어머니 폭언과 폭행은 그런다 쳐도 시누이 상습적인 협박과 폭언에도 자기는 늘 방관했어. 그치? 남편은 흠칫 머뭇거리더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 못해준다고 생 억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시어머니와 시누이 갑질에도 남편이란 사람은 오히려 동조했거나 방관하거나 방치했어. 인정하지? 아니면 말해봐. 했어요. 전화 너머로 옆에 시어머니가 있는 듯 시부렁시부렁 쌍욕하는 소리가 들려오네요. 저는 내심 시어머니가 전화 받아주기를 바랬어요. 시어머니 보기보단 욕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바꿔주지 않더군요. 그래도 남편은 설마 네가 이혼하겠느냐는 표정 같았어요. 그 다음날 연차 내고 친정부모님 대동하고 저희 집에 갔습니다. 남편 물건 것까지들 다 싸서 트렁크에 집어넣어 놓고 현관에다 내놓고 기다렸어요.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짐 싸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이 잘 정리되고 혼수살림 정리할 때까지 저희 집에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있다고 하시면서 어디 내 귀한 딸한테 함부로 폭력과 폭언을 했냐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셨고요. 친족이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혼시켰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면서도 이혼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너는 이혼 파탄의 유책 배우자이니 이제 와서 이혼하네 안 하네 할 자격이 없다고 호통치셨습니다. 그리고 합의 이혼하자고 했어요. 합의 이혼 조건도 상세히 일러주었고요. 만일 합의 이혼을 기한 내 못하면 법적 이혼 절차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법정 이혼 사유 세 번째 항목을 근거로 해서 즉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법적 이혼 절차 돌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 폰에 녹음된 신혼년들과 남편 새끼 욕짓거리에 완전 열받으셔서 아시는 분 변호사 소개받아서 상담받고 오셨어요. 충분히 이혼 재산 분할 외에도 남편과 시모와 걸레 신혼년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 새끼는 지 짐 싸들고 시모와 걸레 신혼년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시모와 신혼년이 번갈아가며 전화해대고 욕을 퍼붓는데 듣고만 있었고 모두 다 녹음했습니다. 그 뒤로도 시모와 신혼년들이 쫓아와서 친정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는 욕짓거리를 퍼붓고 행패를 부렸지만 현장 녹음 생생하게 했고요. 동영상도 촬영했습니다. 불필요한 싸움은 하지 않고 최대한 이혼 파탄의 사유 중에 하나인 시모와 신우들의 폭행과 폭언 그리고 갑질의 포커스를 두고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친정 부모님과 저는 살림살이 다 정리하고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했습니다. 재산분할이라 해봤자 적금 공동으로 했던 거 나누고 살던 집 전세금 나누는 것이었는데요. 제 기여분이 많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남편과 시모와 걸레 신혼년에게 각각 혼인 파탄의 원인 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어요. 소장을 받아든 남편과 시모 그리고 걸레 신혼년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위자료도 남편과 시모 그리고 신혼년에게 꼭 받아낼 겁니다. 그래야 저는 깨끗하고 산뜻하게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부족한 점, 많은 점 죄송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작은 오빠의 여자친구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는데 더럽다면서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란 내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오빠가 둘씩이나 있습니다. 큰오빠는 이미 결혼해서 애가 둘이 있고요. 둘째 오빠는 32살인데 아직 미혼입니다. 둘째 오빠에 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둘째 오빠가 최근에 사귀는 여자가 있다면서 저희 부모님께 넌지시 인사를 시키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오빠가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겠다고 소개한 여자분이 지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자는 오빠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오랫동안의 연애 기간을 가지고 사귀었지만 상견례 전에 우연하게 오빠의 여자친구의 친오빠가 사기범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여자친구의 아버지도 같은 죄목으로 전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절대 결혼 반대했었고 작은 오빠도 자연스럽게 첫 번째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작은 오빠가 많이 상처받고 힘이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다른 여자를 사귀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저희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두 번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네요. 물론 여자친구 쪽 부모님께는 인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작은 오빠는 여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너무 어이없게도 엄청 깨끗하고 온 집안이 빛날이 그 자체였대요. 신발 벗어놓는 현관 바닥도 바로 맨발로 다닐 수 있을 만큼 티끌 하나 없는 것에 놀랐답니다. 거실이나 화장실에도 파리가 무심코 앉았다가 낙상할 정도로 매끈하고 반질반질했다네요. 작은 오빠의 여자친구는 다른 형제도 없이 외동이라서인지 거실이나 주방 쪽이든 눈에 보이는 자질구레한 살림이 없더래요. 모든 것은 꼭 필요한 물건만 칼같이 정리가 되어 있었고 화장실에 수건마저도 흰색인데 무슨 호텔에서나 본 듯한 각으로 잘 접어져 있더래요. 물론 화장실엔 물 한 톨 떨어져 있지 않았고요. 작은 오빠가 물로 손을 대충 씻고 나오려 했더니 여자친구가 비누로 손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다시 씻고 나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비누로 손을 다시 씻고 걸려진 흰 수건으로 손을 닦고 나오려는데 여자친구도 손을 깨끗이 씻으면서 주변에 물이 튀긴 것들을 일부러 다 닦고 수건 정리도 다시 반듯하게 해놓고 나오더래요. 작은 오빠는 참 가정교육을 잘 받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면 살림을 잘하겠다고 생각했다네요. 작은 오빠 눈에는 여자친구의 모든 면이 사랑스럽고 좋아 보였나 보더라고요. 작은 오빠의 여자친구의 첫인상은 아주 예쁘장하고 빼빼 마른 자형의 깔끔한 외모였습니다. 같은 직장 내에 다른 부서의 직장 동료인데 같은 층에서 근무하다 보니 오며 가며 마주쳤는데 여성스러운 외모에 눈길이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새침대기 같은 분위기여서 다가가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한 살 아래였는데 창백하듯이 휜 피부에 여리여리하고 가늘픈 맵시가 남자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할 만한 매력이 있는 여자이더군요. 오빠가 좋아할 만한 여자이더라고요. 그러나 여자인 내가 보기엔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깔끔함이 지나친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저희 집이 더럽게 하고 살아서일까요? 지나치게 깔끔을 떨었어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하러 온 날에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놓기 바쁘게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모습은 조신해 보여서 거기까진 어느 정도 보기에 나쁘진 않았는데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도 바쁘게 손을 씻는다면서 화장실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로 안내해서 손을 씻는 모습을 봤는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세수핀으로 손을 골고루 정갈하게 씻는 모습을 멀찌감치 해서 지켜봤었는데 대충 씻어도 되겠건만 한참을 정성스럽게 씻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걸어진 수건에 손을 닦으려다가 갑자기 냄새를 맡더니 새 수건을 꺼내더니 닦고서 가지런히 걸어 놓더라고요. 제가 안 본 척 하면서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나와서 저희 집 거실을 쳐다보는 눈빛이 약간 흔들거리더군요. 저희 집 주방에 있는 식탁이 엄마가 음식 준비하느라 어질러 있어서 교자상을 거실 쪽에 펴놓고 엄마가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엄마가 예빈 며느리가 처음 인사 오는 자리라서 이것저것 많이 차리시는 중이셨거든요. 그때 큰오빠네 식구들이 왔습니다. 일찍 출발한다고 했는데 오던 길에 이제 간 6개월 된 둘째 조카 젖 먹이고 기저귀 가느라 좀 지체되었는데 도로가 간간히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큰오빠네 3살짜리 아들은 큰오빠 품에 안겨 있다가 현관 출입문 앞에서 내려놓았는데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신발 신은 채로 쏜살같이 거실로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던 작은 오빠의 여자친구가 기겁을 하더니 조카에게 달려가서 신발을 벗기려 하니까 조카는 낯선 사람이 자기 발을 만지니까 신발 벗지 않겠다고 칭얼댔어요. 그랬더니 더러우니까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3살짜리 아이와 실랑이를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큰오빠가 작은오빠 여자친구와 첫인사를 나누며 조카 신발을 벗겼는데 어느새 조카가 신발 신고 달려왔던 곳을 따라 열심히 물티슈를 집어들고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닦겠다고 하고 손님이 앉아 계시라고 하고 대충 눈에 띄는 것만 닦았더니 어느 순간 보니 성에 안 찼는지 더럽지도 않는데 꼼꼼히 다시 닦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오빠한테도 눈치를 주면서 더러우니 밀걸레 가져와서 닦으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오빠는 깨끗한데 뭘 그러냐는 식이었고요. 작은 오빠의 여자친구는 뭔지 모르지만 내내 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도 파리 똥만큼만 먹고 엄마가 큰맘 먹고 비싼 제주갈치 큼직한 걸 사서 어려운 자리라서 잘 먹지 못할까 봐서 젓가락으로 뼈를 다 발라서 따로 소접시에 먹으라고 줬는데도 먹는 신용만 겨우 하고서는 거의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다가 화장지와 물티슈를 무슨 보물단지 마냥 두고서 보기에도 지나치게 자기가 앉아있는 주변에 이곳저곳을 닦기 바빴어요. 제가 보기에도 눈에 거슬리더군요. 작은 오빠도 눈치가 보였는지 여자친구에게 더럽지도 않은데 그만 닦으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작은 오빠는 사랑스러운 자기의 여자친구가 깔끔한 편인 줄은 알고는 있었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작은 오빠 방도 평상시 모습 그대로 꾸밈없이 보여주었어요. 엄마가 작은 오빠 여자친구가 인사로 오는데 오빠 방이 더러우면 안 된다고 해서 저보고 오빠 방을 치우라고 했는데 대충 보이는 곳만 정리하고 청소기를 간단히 돌렸었네요. 평소에 오빠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대충 치웠던 건데 오빠 여친이 그새 침대 밑에 무슨 냄새 난다며 들춰보더니 경악을 하더래요. 벗어놓은 양말이며 운동 갔다가 땀에 젖은 운동복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춰내더니 침대 밑에 먼지들이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거 보고서는 이렇게 더럽게 해놓고서 침대에서 잠이 오냐면서 깜짝 놀라더래요. 그리고 곧바로 더러운 가방 만진 손을 씻으러 간다고 욕실로 가더니 또 한 번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큰오빠네가 기저귀를 갈면서 응가 기저귀를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급히 처리하느라 쓰레기통 뚜껑이 열려진 상태라서 바로 눈에 띄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세면대에서 조카 엉덩이를 씻긴 거를 알고서는 기절할 듯이 놀라서는 화장실에서 뛰쳐나오더니 갑자기 저희 엄마와 아빠께 급히 가봐야 될 것 같다며 인사를 하고는 허겁지겁 뛰쳐나갔습니다. 작은 오빠가 급히 뒤따라갔는데 나중에 집에 들어온 오빠의 안색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큰오빠네가 알면 속상할까 봐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날 작은 오빠의 여친이 서로 안 맞는 것 같다며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더러워서 한시도 함께 못 있겠다고 했다네요. 저희 집이 깔끔한 편은 아니지만 보통 가정이고 평균 가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되는데
더럽게 느꼈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엔 결벽증에다 강박 증세가 중증으로 보여서 심각한 정신병적인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작은 오빠는 여자친구가 우리 집을 와서 현관에서부터 거실과 화장실 그리고 주방에서부터 오빠 방까지 깨끗한 곳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더러워서 잠깐도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왔다는 말에 매우 충격 먹었다고 했습니다. 속상해 하실 테니 엄마 아빠께는 말씀드리지 말라고 해서 모르고 계세요. 손님 맞이한다고 나름 바쁘게 청소도 하고 한우갈비랑 갈치조림과 닭갈비 등 육회공으로 고생 맞춰서 식사 준비를 정성껏 했는데 예의 없이 쥐꼬리만하게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이 더럽네 어쩌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했다니 그런 여자가 우리 집 식구가 안 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오빠도 여자친구한테 실망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미련이 남았는지 둘이서 아웅다웅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 여자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아 보이니 일단 병원부터 가서 진료 한번 받아보라고 해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작은 오빠가 그때서야 제가 몰랐던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작은 오빠의 여자친구는 작은 오빠를 만나기 전에 파혼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날짜도 잡아놓고 회사에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돌연 결혼식 하기 일주일 전에 파혼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오빠도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청첩장을 받아봤었고 파혼했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는데 왜 파혼했는지는 모르고 있었다가 직접 물어보니 결혼할 예비 신랑이 발에 무좀이 있는 데다가 씻기 싫어해서 더럽고 불결해서 파혼했다네요. 그러면서 작은 오빠는 깔끔해 보여서 마음에 든다고 했었는데 처음엔 정말로 조커인 줄 알았답니다. 이제 보니 그 말이 진심이었던 걸 알고서는 작은 오빠도 좀 놀라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작은 오빠는 여자 복이 없나 보다 하고 결혼할 팔자가 아닌 것 같으니 당분간 결혼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면서 기가 잔뜩 죽어 있었습니다. 큰오빠는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사는데 왜 작은 오빠는 결혼할 여자마다 문제가 생기는지 저도 참 속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 생각하시는 것처럼 절대로 더럽지 않습니다. 손님 맞이한다고 해서 나름 충분히 청소했었고요. 오해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빠 몰래 엄마랑 유명한 점집이나 무당한테 조언이라도 들을 겸 해서 가볼까도 생각해봤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우연하게 저희 형제들의 사주를 보신 적이 있으셨는데 저와 작은 오빠는 일찍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작은 오빠는 오매불망 기다리는 천생연분이 있으니 그 인연과 짝을 맺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다시 한번 사주나 점을 한번 보고 싶기도 합니다. 연이어서 2번씩이나 그러니 저도 참 답답했습니다. 작은 오빠가 기다리고 있는 천생연분을 만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따뜻한 여자를 만나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오빠 힘내라. 화이팅!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사건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삶과 죽음 그리고 결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의 복 중의 3가지는 부모와 형제 그리고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하는 거라고 합니다.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부모와 형제를 만나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결혼과 배우자를 만나는 건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니 신중해서 선택해야 할 것들임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실 분들은 이 점 유념하셔서 모두 좋은 배필들을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하는 시어머님 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혼자 농사를 지으시고 계셨어요. 남편이 5살 즈음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시골에서 계속 농사 지으시면서 남편과 남편의 여동생을 키우셨다고 해요. 지금의 남편과 먼 친척뻘 되는 친구 엄마의 소개로 남편을 알게 되었는데 첫인상도 좋고 만날 때마다 착한 심성과 순수하고 대화가 잘 통해서 3년 동안 사귀다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가 되었었죠. 소개받을 때부터 홀어머니가 농사 지으면서 어렵게 키우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환경이어서 깜짝 놀랐더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농사해서 채소를 장에다 팔고 다른 집에 일당벌이 농사일손 돕는 것으로 생활해 나가셨다고 했어요. 시골 동네에서만 사셔서 세상 물정도 잘 모르시고 오로지 자식만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사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남편이 똑똑하고 영리해서 공부를 곧잘 하니까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시내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방 구할 돈이 없어서 큰 집에서 잠시 머물다가 그나마 남아있던 돈만 팔아서 방을 구해주어서 혼자 자취를 했다네요. 남편은 어려운 환경 탓에 일찍 철이 들었고 시어머니 속 한 번 안 썩이고 속 깊은 아들로 잘 자라주었던 것 같아요. 얼른 커서 돈 벌어서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돈 걱정 안 하게 해드린 것이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공부만이 최선이란 생각에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에 입학하고서도 알바를 하면서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살아서 대학의 낭만이나 여유를 즐겨보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졸업 전에 건축사 시험을 합격해야 했는데 알바와 병행해서 하다 보니 첫 번째 시험에 떨어지고 그 즈음에 저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전문대 졸업 후 초등학교 영양사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의 매 기둥이었고 가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여동생 학비까지 조금씩 시어머니에게 보내는 것 같았어요. 빨리 자리 잡고 돈 벌어서 시어머니와 여동생을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바를 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생활비 일체를 다 대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건축사 시험 합격하게 되었고 바로 그 해에 친정 부모님께 인사시켜드렸고 곧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비용도 모두 저희 친정 부모님이 다 해주셨고 집도 저희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남편 기죽지 말라고 남편 앞으로 자동차도 SUV로 사주셨고 건축사 사무소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걸 아시는 시어머니는 늘 저를 보면 미안해 하셨어요. 아무것도 못 해주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며느리인 저를 어렵게 대하셨습니다. 마치 저를 상점 모시듯 하셨죠. 다 쓰러져가는 누추한 시골집에 제가 행여나 불편할까봐 엄청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게 저를 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부잣집 귀한 딸이 없는 집에 시집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며 늘 미안하다란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처럼 따뜻해서 참 좋았고 또 새로운 어린 며느리한테 쩔쩔 매는 듯한 모습이 너무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골집을 허물고 다시 새로 집을 지어드리자고 했어요. 남편은 정말 고맙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한사코 반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는 집이 보긴 허름해 보여도 아직 살만한 쌀이며 건축사 사무소 운영하려면 돈 들어갈 때가 많을 텐데 싫다고 하셨어요. 건축사 사무소 차리는 비용이나 결혼식 비용도 그리고 집도 모두 저희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던 터라 염치 없다고 마다하셨죠. 하지만 제가 손주들도 생기면 집이 넓어야 하고 화장실도 바깥에 있고 재래식이라서 집을 다시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집을 허물고 남편이 설계한 아담하고 실용적인 집을 떡하니 지어드리니 동네 이웃분들이 많이들 부러워하셨습니다. 친척분들도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집안 일으킨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얼마나 동네분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많이 하시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간단하게나마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집들이 겸 잔치를 했습니다. 옆 동네에 계신 친척분들도 다 모셨어요. 시어머니는 화장실이 안에 있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좋아하셔서 비데까지 설치해드렸네요. 기존 살림살이 다 바꾸고 가전제품이며 세간살이까지 집과 어울리게 모두 다 세팅을 해놓으니
정말 내 집처럼 정이 가더군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집들이 선물로 대형 냉장고를 해주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수시로 와서 집 짓는 상황을 지켜봐서인지 애착이 많이 가는 시골 주택이 되었습니다. 아무렇게나 텃밭이 있던 마당 한켠에 예쁜 화단도 만들어서 꽃도 심어놓고 비 오면 질퍽거리던 앞과 뒷뜰에도 자갈을 깔고 징검다리도 놓아드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골집이 변하는 모습에 감동받아서 더욱 신나게 시골집 마당 주변을 이쁘게 가꾸었어요. 처음 입주해서 시어머니가 주무시던 날 밤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우시더군요. 그러시면서 나는 됐으니 이젠 친정 부모님께 잘해드려라 라고 당부하시더라고요. 암튼 저는 이웃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집을 너무 잘 지었다고 칭찬해 주시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남편이 설계해서 건축한 집이고 저희 땀과 정성으로 가꾸어진 집이라서인지 매우 애착이 가는 집이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웃 동네 분들도 집 구경하러 오시곤 했습니다. 급기야 주말엔 동네 어른들 자녀분들과 함께 집 구경하러 오기도 하고 소문 듣고 왔다면서 저희 남편에게 집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을 타고 남편의 건축사 사무소는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시어머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셨고 저와 남편을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남편의 꿈이 돈 많이 벌어서 시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는 거였는데 한 발짝씩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저도 흐뭇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시어머님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손아래 시누이가 말해주어서 알게 되었어요. 제 앞에서는 아프다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셔서 몰랐었고 아가씨가 한 번씩 얘기해 주었는데 막상 시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었네요. 항상 시골집에 내려가면 시어머님이 주방일도 열심히 하시고 반찬도 돈 맡아서 다 해놓으시고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하셔서 괜찮다는 말씀에 정말 괜찮은가 보다 했었네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아직 허리 아프시거나 한 걸 못 봐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가씨가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님이 하반신이 마비가 와서 거동을 못 하신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급한 대로 독립분 도움으로 다니시던 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척추협착증으로 병원에 다니시고 계셨고 통증이 심해져서 석 달 전에 통증 주사까지 맞았다고 했습니다. 아가씨는 시어머님이 하반신 마비가 왔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많이 울었습니다. 급하게 시어머님이 계시는 병원에 내려갔어요. 시어머님이 저를 보자 왜 왔냐고 하시면서 임신 중인데 올까 봐서 연락을 절대 하지 말라 했는데 연락했다면서 신우에게 야단치시더군요. 일단 검사 후 의사 소견을 들으니 척추협착증 수술을 시급히 해야 하는데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곧바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생제를 투여해서 염증 수치를 낮추어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신속히 수술을 해야 하지만 수술 후 경과가 좋을 수 있다고 하면서 수술이 늦어지면 최악의 경우 하반신 마비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보호자 사인을 받더라고요. 남편도 놀라서 달려왔고요.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임신한 몸으로 병원에 있으면 안 된다시며 남편에게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시누이가 시어머니 옆을 지킬 테니 시어머니 말씀대로 하라고 했지만 남편만 올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허리가 안 좋으신데 아들내미가 시골집에 내려온다고 하면 장을 봐와서 우리가 먹을 반찬이며 김치까지 직접 다 챙겨 놓으시고 한 술이라도 밥을 맛나게 먹이려고 한 쌍을 차려놓고 기다렸던 분이시네요. 허리도 좋지 않으신 분이 며느리 설거지마저 시키지 않으셨으니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괜찮다시며 수술하면 다 나을 거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집으로 올라가라고만 하시네요. 염증 수치가 내려가지 않아서 항생제 투여를 며칠 동안 계속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을 못 알아보시고 손발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급성 신부전이 왔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 외에는 면회도 못하게 하더군요. 아마도 독한 항생제 때문에 콩팥이 망가진 것 같았어요. 남편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빠질 수 있나 하고 망연자실했습니다.
혈압도 불안정했고 대소변도 물론 가리지 못하셨고 한마디 말도 못하셨습니다. 얼굴과 온몸이 부어있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여서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신장투석을 몇 번 하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이 지날 무렵에 손발만 빼고는 얼굴과 몸은 붓기가 빠져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입술과 혀와 입천장이 모두 얼어서 염증이 심한 상태인데도 저 보면서 뭐라 말씀하시는 것 같길래 가까이 가서 귀에 댔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기 낳을 때까지 친정에 가라. 아기가 제일 중요하다. 병원에 오지 마라. 내 아들과 잘 살아서 고맙다. 내 방 단스 서랍 안쪽에 통장과 봉투가 있다. 챙겨서 가져가라.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셔서 이것저것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이 제가 좋은 걸 못 보니 병원에 다시는 오지 말라는 거였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옆에서 시누이도 울고 남편도 울고 눈물바다가 돼버렸네요. 남편에게 재차 말씀하시니 남편이 걱정 말라고 하고 저를 친정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 계속 주무시는지 혼수 상태인지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깨어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당뇨 증세가 있었던 시어머니는 신장 투석을 계속 했었지만 치료 도중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과 시누이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좀 살만하고 아들의 효도 속에 편안히 사실만하니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장례식 치료 후 시어머니 물품 정리하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신 서랍장에서 통장과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용돈 드렸던 것 모아놓은 봉투였고요. 통장은 그리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아마도 시어머님이 장에다 갖은 채소 팔아서 모아둔 돈이었어요. 며느리인 저를 자식 이상으로 아껴주셨던 시어머님의 사랑에 눈물이 나네요. 어머님,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늘 평안히 안식하시기를 빕니다. 저희는 어머님의 뜻에 따라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미리미리 챙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항생제 투여나 감기약 등 해열제 복용은 유의해서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나이 드실수록 간이나 신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해열제나 진통제 복용으로도 나빠질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만큼만 복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